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TV 고교입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 사학의 열전 중에서 위장군 표기열전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부에서는 한나라 황제 무제의 처남이었던 대장군 위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무제의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는 흉노의 침탈을 막아서 한나라 백성을 안정시키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무제의 부인이 된 무사왕후 위자부의 혈육들이었습니다. 먼저 황제 무제의 처남 위청, 그리고 처조카 곽거병입니다. 오늘은 무제의 처조카이자 대장군 위청의 조카인 곽거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곽거병은 기원전 140년에 출생을 해서 기원전 117년 우리 나이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불같은 삶을 살다가 요절한 중국 전환시대 장군입니다. 당시에 외삼촌이던 대장군 위청과 더불어서 한나라 무제 때 활약한 명장으로서 기마 유목민족 흉노를 격파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죠. 이 곽거병은 한무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흉노와 6번의 싸움에서 모두 대승을 거두고 한나라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 일단 곽거병의 집안과 그 출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곽거병이 흉노를 치기 위해서 총 6번의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가 6번 출전하게 되는 그 과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거병의 성품과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곽거병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곽거병의 부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당대 하급관리였던 곽중유라는 사람입니다. 이 곽중유는 한나라 무제 누이가 있습니다. 평양공주. 이 평양공주의 남편 조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다가 그 집 하녀로 있던 이온이라는 여자의 둘째 딸 위소아와 사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곽거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버지 곽중유는 좀 무책임하게 그 집을 떠나서 다른 여인과 정식적인 혼인을 하게 되고 그 새로 결혼하게 된 여자로부터 아들 곽광을 낳게 됩니다. 근데 곽거병은 성장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곽거병의 어머니 위소아는 훗날에 그 여동생 위자부가 한나라 무제 천자의 눈에 들어서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황후 자리에 있으면서 아이를 못 낳고 있던 진화교가 폐출당하고 이 위자부가 황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여자가 이제 무사황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사황후의 언니가 곽거병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위소아의 남동생이 바로 대장군이 된 위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청은 당시에 흉노를 정벌해서 대단한 승리를 이끌면서 이름을 떨쳤던 그런 장군이죠. 바로 이 위청이 곽거병의 외삼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 위소아는 다시 시집을 가서 진평의 후손인 진장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혼인을 미뤄준 사람이 한무제인 겁니다. 그래서 곽거병은 사실상 성장하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가 곽중유인지도 모르고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크고 나서야 자기 아버지가 곽중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곽중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굳이 그 아버지를 찾아 나서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 곽거병이 장군이 됐을 때 친아버지 곽중유를 만나게 되죠. 명확하게 말하자면 부모 곽중유 또 그리고 어머니 위소아 둘 다 뭐 사실 그렇게 큰 가문은 아니었죠. 그리고 그렇게 큰 그릇이 되지 못했는데 이 막내 이모인 위자부가 황제 무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어머니 위소아도 자연히 그 신분이 높아졌고 또 곽거병이 어느 정도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 무렵에는 이미 그 신분이 아주 고귀한 그 신분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훗날 이 곽거병이 장수가 되어서 흉노를 정벌하러 가는 길에 자기 친아버지 곽중유가 머물고 있는 지역 평양입니다.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곽거병은 자기 아버지 곽중일을 처음 만나게 되어서 그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당신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그 솔직한 심정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곽중일은 사실 무책임하면서도 곽거병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만, 곽거병은 그나마 그런 아버지라도 이 전장에 나가면서 챙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 곽거병의 아버지가 이미 장가를 다시 가서 다른 여인과 혼인을 통해서 이복 동생인 곽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곽거병은 이 훗날 나이 10살밖에 안 된 자기 배다른 동생 곽광을 수도인 장안으로 데려와서 자기가 돌봐줍니다. 그래서 이제 곽광이 나중에 한무제가 죽고 나서 한 소제 때 대사마 대장군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고, 또 황제의 외척이 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자기의 권력, 외척의 그 권력을 마구 휘둘렀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부터는 이제 곽거병의 흉노를 치러 가는 6번의 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 곽거병은 어렸을 때부터 말타기, 활쏘기 이런 거에 아주 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무제는 자기의 처조카 곽거병을 무척 총애해가지고 곽거병을 자기 시중으로 삼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 곽거병의 행동이 상당히 과감하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무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한무제는 기원전 123년 자기 처남이자 대장군 이청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시중으로 있는 곽거병을 표욕교위라는 직책에 삼고 흉노를 공격을 할 때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사실 한무제는 자기 처조카 곽거병에게 외삼촌 위청을 따라가서 공을 세울 기회를 이렇게 제공한 셈이죠. 그런데 이번 출정에서 곽거병이 아주 뛰어난 그 기병 800만만 딱 이끌고 무작정 자기 본대를 이탈을 해가지고 흉노 깊숙이 진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는 흉노의 포위되어서 살아나오기 힘든데, 오히려 곽거병은 흉노종 2,000명을 죽이고 또 흉노 선우의 할아버지도 죽이고 또 선우의 숙부마저도 포로로 잡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마 대장군 이청이 조카 곽거병에게 그런 작전을 지시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 용맹하고 젊은 피인 곽거병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공격 전술을 수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당시에 대장군 위청은 명장이지만 한무제의 눈치도 상당히 많이 살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고, 또 황제가 곽거병을 상당히 아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이지만 서로 이 곽거병을 사지로 이렇게 막 적군 깊이 들어가서 공격해라, 이런 명령을 내릴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곽거병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흉노군도 한나라 군대가 진열을 딱 갖추고 전공법을 통해서 공격해 오는 것에 익숙해 있었지, 이렇게 뭐 자기들 마냥 갑작스럽게 기병만 이끌고 게릴라전을 펼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흉노들도 당황해서 곽거병에게 패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곽거병의 행적을 쭉 보면 곽거병의 그 전술 방식은 항상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해 곽거병이 대장군 삼촌 위청을 따라서 2번을 출정하고 돌아옵니다. 아무튼 곽거병이 이번 출전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되자 한무제는 아주 기뻐서 전 군사들 중에서, 장수들 중에서 곽거병이 최고다라고 이제 칭송을 하고 곽거병에게 시급을 내려주고 또 관군호라 해가지고 여루에 삼습니다. 자, 근데 이 여루가 된 곽거병 그때 나이가 불과 18세의 아직은 한참 젊은 청춘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한무제가 위청은 이번 공격에서 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별 상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위청과 또 곽거병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곽거병이 위청 삼촌을 쫓아가가지고 삼촌의 날개를 조금씩 꺾어놓는 그런 시점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곽거병의 3차 출전, 4차 출전, 5차 출전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의 또 출전, 3차, 4차, 5차가 기원전 121년에 이루어집니다. 불과 1년 만에 세 번의 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먼저 기원전 121년 봄에
한무제는 곽거병을 대장군 다음 직책인 표기장군이라는 이름으로 봉합니다. 이 표기장군에 대한 직책은 이때 무제가 처음으로 곽거병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곽거병이 표기장군 일대가 되는 거죠. 자, 이때 곽거병 나이는 아까 18살에서 이제 3년 더 지나서 21살이 된 나이입니다. 자, 이때는 곽거병이 기병 1만 명을 이끌고 농서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6일 동안 원지산을 지나가지고 천리를 더 나아가서 흉노의 쫄개들보다는 선우가 임명한 여러 왕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을 목배버리고 포로 8,000명을 포획한 다음에 흉노의 휴도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황금산까지 탈취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무제는 다시 곽거병에게 시급 2,000호를 또 더해줍니다. 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곽거병은 흉노를 상대를 할 때 흉노의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 흉노의 잔병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우두머리를 먼저 베거나 포로로 잡거나 해서 이 흉노병들의 사기를 초반에 딱 꺾어놓고 머리부터 치는 그런 작전을 구사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이 곽거병의 연승에 고무된 한무제가 같은 해 기원전 121년 여름에 이번에는 대대적인 흉노를 격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곽거병하고 공손우라는 두 장군에게는 북지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흉노의 서쪽을 치게 하고 또 이광과 서역을 갔다 온 장건에게는 우북평에서 출발을 해서 흉노 동쪽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때 흉노 좌연왕을 공격한 이광은 수만 명의 그 흉노군의 표에 대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싸우다가 2,000명의 군사를 잃고 뒤늦게 도착한 장건의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겨우겨우 버티다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흉노 서쪽을 공격한 곽거병은 함께 이동하고 있던 공손호의 군대가 뒤로 쳐지면서 지체되자 아예 공손호의 부대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서 그냥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흉노 깊숙이 한복판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 흉노의 본진 해발 5,500m가 넘는 이 기련산까지 가가지고 흉노를 공격합니다. 자, 이때 곽거병은 흉노 선우가 임명했던 추도왕과 흉노족 약 2,500명을 사로잡고 3만 명을 살상을 해버립니다. 이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사실 뭐 선우가 임명했던 5명의 왕과 또 선우의 그 식솔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곽거병은 우두머리부터 일단 제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곽거병이 이 기련산 전투에서 흉노 병력 대부분을 다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제는 곽거병에게 돌아왔을 때 5,000호의 시급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곽거병과 함께 갔던 부장들, 조판호, 고불식 이런 장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역시도 여루에 봉해주고 또 포상을 내려줍니다. 다만 같이 함께 갔던 뒤처진 공손호에게는 그에 대한 죄를 물어가지고 평면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곽거병의 위세는 자기 삼촌인 대장군의 위청과 거의 맞먹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해 가을에 출전한 5차 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곽거병이 여름에 흉노의 기련산까지 들어가서 흉노로 아주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흉노의 선우가 기련산에서 곽거병에게 패전한 거에 대해 아주 승리를 내고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을 맡고 있던 호냐왕 그리고 휴도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이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이 그냥 자기 선우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 차라리 우리 한 나라에 투항을 하자라고 둘이 의견을 짭니다. 그래서 투항하고자 이제 의중을 딱 한나라 무지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한나라 무지가 사실 좀 이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흉노의 왕들이 거짓으로 투항을 해서 혹시 우리를 기습하는 거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자기가 신임하고 있는 곽거병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일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흉노의 호냐왕 그리고 휴도왕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데 불안해진 휴도왕이 투항을 번복을 하자 호냐왕이 휴도왕을 죽이고 투항을 해버립니다. 이때 곽거병은 항복하지 않은 나머지 흉노군사 8,000명을 다 살해해버리고 흉노군 수만 명을 또 항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곽거병은 기원전 121년 한 해 동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연속으로 3번의 출정을 통해서 서쪽에 아주 강성했던 흉노를
완벽하게 제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한나라가 대원까지 서역을 그 길을 트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곽거병이 공적을 세우고 돌아오자 한나라 무제는 다시 1700호라는 시급을 곽거병에게 또 더해줍니다. 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2년이 더 지나서 기원전 119년이 되었습니다. 곽거병이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출전을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곽거병은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흉노를 공격하다가 기원전 119년 22세 때 자기의 공적 중에서 가장 큰 공적을 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2년이 더 흘른 기원전 117년 이 24살 때 사실 죽고 맙니다. 근데 일단 그 이전에 곽거병의 마지막 6차전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무제는 자기의 무장들을 모아놓고서 일단 회의를 소집합니다. 자, 이때 회의의 주요 의제는 예전에 위청 장군의 휘하에 있던 조신이라는 사람이 자기 군사가 다 죽자 오히려 흉노에 투항을 해버리고 흉노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노 선우에게 이 조신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저 한나라 군대는 사막에서 전투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사막에까지 이 먼 길을 물자를 나르고 이렇게 오기에는 상당히 힘드니까 만약에 한나라 군대가 이 먼 곳까지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일거에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조신이 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한나라 무제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한나라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토의를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때 그 장수들과의 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잘됐다. 조신이 의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역공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흉노를 이번 판에 절단내보자. 말 그대로 한나라의 대군을 동원해서 사막을 넘어서 흉노의 그 깊은 곳까지 진격해 들어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문제는 곽거병과 위청에게 두 장수에게 각각 5만 명씩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5만 명, 5만 명, 도합 10만 명을 출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수들 중에 이광, 그리고 공소나 이런 그 흉노전에 그동안 잔뼈가 굵었던 장수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보병뿐만 아니라 기병까지 합해서 수십만 명을 이제 붙여가지고 공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곽거병과 그 곽거병을 지원하는 군사들 5만 명은 정양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흉노의 한 포로가 잡혀가지고 이 포로를 문초를 하니까 이 흉노 포로가 선우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에서는 처음에 그 출발지 정양에서 출발하는 것을 바꿔가지고 이 동쪽과 가까운 대군이라는 지역으로 출발하는 걸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위청이 이끄는 군대와 곽거병이 이끄는 군대의 출발지를 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무제는 대군에서 출발하는 곽거병에게는 용감하고 아주 날쌘 기병을 싹 몰아줍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 곽거병에게 부장들은 세워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잘 싸우는 기병들만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군에서 출발을 하게 합니다. 반면에 이 정양에서 출발하는 대장군 위청에게는 여러 부장들을 붙여줍니다. 전장군, 후장군, 좌장군, 우장군 뭐 이렇게 해서 붙여줘서 또 기병과 보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양에서 출발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나라 군대가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흉노 선우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흉노의 선우는 일단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수품, 물품을 일단 멀리 북쪽으로 숨겨둡니다. 왜냐면 갖고 있다가 한나라 군대와 맞닥뜨려 싸우다가 혹시라도 이 보급품을 한나라 군대에 뺏기게 되면 이 한나라 군대가 또 부품을 보충한 꼴이 되니까 기력이 다시 살아날까봐 자기들의 물품을 멀리 뒤쪽으로 빼놓고 이 사막을 건너오는 한나라 군대와 아주 정면 승부하기 위해서 정예 병력만을 딱 배치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 선우의 본진은 위청의 본진을 만나서 완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흉노의 선우는 자기 기병 몇 명만을 이끌고 겨우 전장을 탈출해가지고 북쪽으로 달아나 버렸다가 한동안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위청도 사실 선우를 도망가게 만들고 또 흉노의 군사들을 대거 격파를 했어요. 또 한편 그 반대쪽 동쪽에서는 이 곽거병의 군대가
흉노의 동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빨리 가다 보면 보급을 받을 겨를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격을 빨리 해서 오히려 흉노 군대를 쳐서 흉노족들이 갖고 있었던 군수품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식량으로 삼아가면서 전투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흉노 정예 병력을 다 휩쓸어버리고 거기에 흉노왕 비곡이라는 사람까지도 죽이고 흉노 지역인 난거서산까지 한나라 국경에서 약 1000리, 400km 정도를 공격에 들어가서 흉노의 군사포로 약 7만 4천 명을 포획해가지고 성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적진 깊숙이 들어갔던 한나라 군사들도 사실상 그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10명 중 3명만 살아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흉노의 그 피해도 상당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한나라 군대가 결국은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곽거병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또 한무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곽거병에게 추가로 5천후의 시급을 더 해주고 또 곽거병과 함께했던 부장들만 시급과 포상 또 승진 이런 걸 시키고 위청과 함께했던 장수들에게는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습니다. 입 싹 닦아버립니다. 자, 이때 한무제는 새롭게 이제 대사마라는 관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곽거병을 대장군에서 대사마로 진급시키면 위청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았는지 대사마라는 관직을 만들어 놓고 곽거병과 위청에게 둘 다 동등하게 대사마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삼촌인 위청과 조카인 곽거병이 지위에 있어서 동등 레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동안 위청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만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승진을 하고 있는 젊은 곽거병 밑에 가서 붙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기원전 117년에 24살이 되어서 한참 젊은 나이에 활기를 맹렬하게 보여줄 곽거병이 갑자기 급사를 해서 죽고 맙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무제가 뭐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곽거병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해 하던 한무제는 수도 장안에서 훗날 자기의 그 무덤이 되는 무릉 지역까지 무덤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장안에서 무릉까지 약 한 4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철갑을 들은 병사들을 행진시키면서 곽거병의 장사 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곽거병이 묻힐 그 묘지 앞에 기련산을 본뜬 분묘를 만들어 가지고 곽거병에게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무제는 무용을 갖고 땅을 넓혔다라는 그런 뜻에서 경환이라는 칭호로 곽거병을 경환후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곽거병이 흉노와 치른 전공은 18세에서 시작해서 22세, 그러니까 약 4년간 흉노와 싸웠습니다. 6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이 흉노를 공격하는 데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곽거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곽거병에 대해서 한무제하고 있었던 일, 그 다음에 곽거병에 대해서 사기 역사서를 쓴 사마천이 한 곽거병의 성품과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거병에 대한 한 일례입니다. 하루는 한무제가 곽거병에게 아직 전장터에 나가지 않았을 때죠. 손자병법, 그 다음에 오자병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곽거병이 무지의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 황제님, 옛날 그런 병법 같은 거 저는 사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그만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싸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이 곽거병이 정말로 즉흥적이면서 대책이고 뭐고 뭐 세울 거 없이 어떤 당면한 상황, 거기에 맞춰서 즉대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번은 무제가 또 곽거병에게 아주 좋은 집을 줘서 곽거병에게 살으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의리의리한 사택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곽거병이 무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흉노가 저기 망하지 않고 뻗어지 있는데 저에게는 아직 집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것을 계기로 무제가 곽거병을 무척 총애했다고 합니다. 왜냐?
무죄의 머릿속에는 흉노를 몰아낼 생각밖에 안 담고 있는데 마침 곽거병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 나는 지금 저 흉노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집이 필요 없다. 나는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돼가지고 곽거병을 총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곽거병은 너무 어린 나이에 천자의 총애를 받고 또 존귀해지니까 자기 병사들을 잘 살필 줄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수저의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타인의 어려움과 그 힘겨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천자가 그 예로 곽거병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수고한다고 술에 수십 대분의 식품을 쌓아가지고 곽거병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아직도 술에 절반 이상의 좋은 쌀, 그 다음에 아주 맛난 고기가 그대로 남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곽거병의 병사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곽거병이 상당히 인정머리 없는 그런 장수였다라는 거죠. 주변을 돌볼 줄 모르고 주변을 쳐다볼 줄 모르는 그런 장수였다라는 얘기죠. 병사가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 곽거병은 자기 그 막사의 그 땅 앞에다가 금을 딱 꺼놓고서 공차면서 놀고 있었다라고 이제 사마천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삼촌 대장군 위청, 이 사람은 인정도 많았고 또 이 여러 가지 자기 병사들을 잘 돌보고 병사들을 챙기는 그런 장수인 반면에 조카인 곽거병은 전쟁에 있어서의 큰 공헌을 세웠지만 나름대로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외삼촌인 위청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평가를 사마천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사마천 사기 열전 중에서 위장군 표기 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곽거병이라는 사람은 24살까지 살았지만 4년 동안 아주 짧고 정말 굵게 나름대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지는 못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열전을 마치고 다음에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진호 주보 열전입니다. 여기서 평진호는 공손홍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무제가 흉노를 치기 위한 무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다면 이제 한 무제가 기용한 그 정치인 내지는 책사 정도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한무제의 측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열전을 통해서는 한무제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 그 다음에 이중적인 마음,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열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